2부 코리안 마켓 사인즈로 돌아왔습니다. 뉴욕 증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국내 증시 휴장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뉴욕 증시 간밤 마무리 현황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미증시 설명해 주시죠. 네, 미증시 또다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중요한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우존스 지수가 0.21% 하락하면서 9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지난주 주간 기준 2% 이상 오르면서 가장 좋은 한 주를 올해 들어서 보냈던 만큼 숨고르기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S&P 500 지수 0.02% 약보한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 최근에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0.3%가량 오름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의 특징주 먼저 애플을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1.76% 정규 거래에서 상승을 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토니 사코나기 번스타인 애널리스트가 아이폰 교체 수요 그리고 AI 훈풍으로 애플의 주가가 최대 235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애플도 AI와 관련해서 슬슬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아이폰의 챗 GPT 탑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보도도 어제 전해드렸었죠. 6월 세계 개발자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애플이 그 기대감을 충족시킬 만한 전략을 발표할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인텔입니다. 2%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는데요. 글로벌 대체 투자 운용사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와 이 아일랜드 공장 건설을 위한 자금 1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조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협상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하면서 주가 바로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2.21%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바백스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거래에서 또다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47%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프랑스 제약회사 사노피와의 계약 이후 계속해서 급등세 이어가고 있는 노바백스입니다. 하지만 이날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는 1%가량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 3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홀딩스 7%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이죠. 내년에 첫 인공지능 반도체를 출시할 수 있다는 니케이발 보도에 주가 상승세로 반응을 했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인공지능 반도체 업계인데요. 엔비디아가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독점해 나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 미국의 대형 약국 체인이 되겠습니다. 5.41% 상승하면서 정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2월 6년 만에 다우지수 편입 종목에서 퇴출이 되면서 자존심을 조금은 구겼던 종목인데요. 88억 달러 규모의 영국의 부츠 약국 체인, 이 약국의 인수자를 찾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요일장을 장식한 종목들이 있다면 바로 밈주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적인 밈주식들 정리를 해봤는데요. 게임스탑과 AMC 엔터테인먼트가 모두 70% 이상의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고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110%의 폭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밈주식이란 입소문을 타고 개인 투자자들의 사이에서 인기를 얻은 종목인데 이 팬데믹 기간 중 게임스탑에 대한 분석을 내놓으면서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죠. 이 포효하는 야옹이 로어링 키티가 다시 3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사진 게시물을 올리면서 복귀를 알렸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자 밈주식이 다시 한번 부활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한편 레딧에서는 이 엔비디아보다도 밈주식인 게임스탑에 대한 언급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시간외 거래에서도 밈주식을 향한 열기는 식지 않고 있는데요. 게임스탑이 10% 넘게 그리고 AMC가 16% 이상의 상승률 시간외 거래에서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장에서 애널리스트가 주목한 종목들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제프리스가 매수를 유지하는 의견을 냈고요. 목표 주가를 1,2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요, 마이크론이 바클레이즈가 비중 확대를 유지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목표가가 $145로 상향을 했는데요. 한 칸씩 밀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론은 AI 수요에 따른 메모리 시장 성장을 유지를 했고요. 또 GE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JP모건이 비중 확대를 유지하면서 목표가 $175로 상향을 조정했는데요. 사업 구조, 재무제표, 운영 현황 모두 긍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펩시코도 모건 스탠리가 비중 확대를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이 다소 약했기 때문에 향후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실적이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마지막으로 항공주 같은 경우에 교체가 된 것 같은데요. 비즈니스 여행 수요와 여름철 여행 수요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라면서 HSBC가 매수 의견으로 처음으로 커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델타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이 크지 않았지만 유나이티드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 같은 경우에는 3%대의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GB200 칩 수요가 강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장이 앞으로는 무엇에 주목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이슨 드라우 UBS 자산배분 책임자는 인플레이션과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의 여름 분위기를 결정지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인 소비자 물가지수가 되겠고요. 5월 22일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도 여름 시장 분위기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향후 2주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국내 증시는 휴장을 앞두고 있는 만큼 또 물가지수 발표가 휴장할 때 나오고 있는 만큼 좀 강한 상승세 나타나지 않고 관망세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국제유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가 중국의 강한 수요가 예상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1.1% 오름세를 보였고요. 금값 같은 경우에는 1.4% 약세로 마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이 되겠죠. 스카일러 웨든핸드 리건 캐피탈 최고 투자 책임자가 CPI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The U.S. economy and consumer has been dealing with 20+% price increases over the last 4 years. Inflation's gotten down to 3 handle, but it's going to be incredibly difficult to get to the Fed's magic number, which is 2%. So we're looking at 3, potentially 4% annualized inflation to come out on Wednesday, and the Fed to have a really difficult time trying to lower interest rates this year. So we could see a prolonging, a higher for longer for at least the next 12, if not 24 months. So we see the middle of the curve, 3-year out to 10-year treasuries being too low. We think those are going to rise back towards their 5% levels that we saw in the fall of 2023. 네, 어제 우리 국내 시장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어지면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구체적인 마감 현황과 오늘 개장 전 확인하고 갈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양시장의 지수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코스피는 0.02% 하락한 2,727선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854선까지 내려온 모습이었죠. 그런 한편 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해준 종목들이 대거 포착이 됐습니다. 그게 이렇게 3가지 섹터를 놓고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조선 쪽 보도록 하시죠. 이 신조선가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미중 갈등의 반사수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받아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가 슈퍼사이클이었던 2007년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유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5% 오름세 보이면서 52주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은 4.9% 오름세 보이면서 52주 신고가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력독도 여전히 좋았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서 전해드렸던 이슈였죠.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AI에 10조 원 규모를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죠. 관련해서 전력주가 어제 또 수혜를 받아갔습니다. 또 여기에 추가적인 구리 간격의 상승 또한 지속적인 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했고요. 대한전선과 대환전선 또한 상승 흐름을 키워가면서 모든 종목 어제 52주 신고가 경신을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영국 정부와 함께 신규 원전 건설을 협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어제 장중에 전해졌습니다. 영국 정부와 함께 웨일스 해안에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현재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관련주들 두 자릿수 이상 오른 종목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21% 오름세를 보였는데 추가적으로 전해진 소식은 알고리즘 전문 기업인 하인텔이 최근에 이 AI 전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해당 기업에 대한 4%의 지분이 부각되면서 다른 관련주들보다도 더 높은 상승 흐름을 받아갔고요. 그리고 S&T 에너지 같은 경우도 15%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면서 어제 시간 외에서는 급락으로 마무리한 점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장 출발하기 전에 확인해 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철강 관련 이슈입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관련주가 상한가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지금 미중 갈등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죠. 그리고 오늘이 되면은 이제 미국에서도 대중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기존 7.5%에서 3배 인상한 25%를 중국산 철강에 이 관세를 물리겠다라는 내용이 앞서 전해진 바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철강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은 되고 있지만 해당 가격은 37%나 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산의 수입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오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전년 대비해서도 30%가 증가한 부분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이 철강 공급 과잉이 심화가 된 부분은 확실히 문제가 되겠지만 만약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인상을 해서 중국이 다른 국가에게 철강 수출을 증가시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철강의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국내 관련 기업들에게는 또 부담으로도 작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양면성을 모두 띠고 있기 때문에 어제 장 외에서는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관련주들의 어제 종가 현황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강 관련주들의 최근 흐름 보시면은 나쁘지 않은 모습을 그래도 계속 보여왔습니다. 하이스틸이 어제 5.6%로 상승 마무리를 지었고요. 신스틸 같은 경우는 3.4%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하이스틸이 장 외에서 상한가 마무리를 지었고 신스틸과 금강, 철강 또한 장 외에서 8%의 상승 흐름을 받아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마지막 이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내 배터리 관련주들의 흐름 오늘 파악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최저 환세 제도가 올해 시행에 들어갑니다. 관련해서 배터리 관련주들이 세금 감면을 못 받을 것이다라는 단독 보도가 어제 장 마무리하고 전해졌습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한시적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서 막대한 세금을 추가적으로 내야 된다라는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이 연간 매출액이 1,000만 유로 이상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면제 특례 요건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서 대규모로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특례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미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혹은 SK온 같은 경우는 막대한 세금이 현재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를 놓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면제 특례가 없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국 기업들은 그 비용을 빼앗기는 셈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려감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 어제 단독으로 전해진 만큼 오늘 장중에서는 어떻게 반영될지 주가 향방 추이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관련주들을 어제 종가 현황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네, 어제 LNF부터 에코프로까지 일단 대형 2차전지 관련주들은 모두 엇갈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LG 에너지솔루션은 어제 약보합권에 마무리한 모습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내일 우리장 휴장으로 쉬어가지만 이제 CPI 발표와 P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여질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밤새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또 휴일을 하루 앞둔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뉴스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 이데일리 증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증권주를 늘리고 보험주는 줄였다. 저 PBR 옥석 가리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어제 보유 종목 15개의 지분 변경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최대 큰손이죠. 기관 투자 큰손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어떤 종목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종목들에 대한 비중을 줄이거나 늘리는지 또 어떤 종목들을 사는지 어떤 종목들을 또 파는지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국민연금이 그 비중을 늘린 5개 종목을 먼저 살펴보면요. 키움증권, 삼성증권, 하나오션, 하이트진로 이런 회사들, 세아베스틸, 지주에서 이렇게 5종목을 사들였거든요. 증권사가 2개 있는 게 좀 눈에 띄죠. 조선주 하나 있고 그다음에 보통 내수주라고 하는 하이트진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비중을 축소한 종목 10개 중에 5개만 좀 보면 삼성화재와 코리안이 보험사가 2군데가 띄어 있다는 게 눈에 띄고요. 삼양식품, 최근에 라면 업계 시총 1위에 등극했던 삼양식품이 지분을 줄인 것도 좀 눈에 띕니다. IS동서라는 건설 관련주도 줄어든 게 좀 눈에 띕니다. 전체적으로 좀 늘린 종목과 줄인 종목에 대한 그 분석을 좀 해보면 증권주를 늘리는 이유는 역시 금리 인하에 대비해서 금리가 인하될 경우 시장이 더 화랑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그 수혜를 증권주가 볼 것이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보험주 2종목을 줄였던 이유는 금리가 떨어질 경우 보험사들의 역마진 우려가 다시 제기될 수도 있다라는 점, 아무래도 또 채권 평가 수익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이런 점들이 고려가 된 것으로 좀 보여서요. 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보험사들 이슈가 있다라는 점, 회계상 이슈가 있는 점도 감안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삼양라면은 최근에 시총 1위 올 때로 주가가 많이 오른 거에 따른 약간 이익 실현 쪽으로 해석을 좀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고요. 조선주 늘린 것 뭐 여러분들 충분히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이 이제 자산 배분 총계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현재 한 50% 전후밖에 안 되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65%까지 대폭 늘리겠다라는 게 좀 국민연금의 전략이거든요. 계속해서 국내외 시장에 대한 국민연금의 어떤 비중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국민연금의 이런 움직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K뷰티,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정말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활짝 웃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좀 표에도 나옵니다만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애경산업과 같은 대기업들, 대장주들은 물론이고요. 보통 ODM이라고 하죠. 주문을 받아서 제작을 하는 코스맥스, 한국콜마 영업이익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에 비해서 이 코스맥스와 한국콜마의 영업이익은 2~3배 이상 아주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인디 브랜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중소형 브랜드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패밀리스 업체들처럼 기획을 해서 이제 생산을 이제 외주를 주는 이런 인디 브랜드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고 이들이 각 분야별로 어떤 스페셜한 섹터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외주 주문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가장 그렇게 실적이 좋아진 이유는 수출이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4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만 마이너스 10%였고 미국은 92%, 2배 가까이 늘은 거죠. 유럽 70%, 일본, 동남아 30%가 넘게 수출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수출 지역도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 이렇게 쏠린 게 아니라 다양한 나라, 전 세계 나라, 선진국과 뭐 중진국 다 이렇게 골고루 퍼져 있는 것도 우리나라 KBT 업체들이 주가도 좋아지고 실적도 좋아진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중국이 4월 달에 수출이 마이너스 10%였다, 줄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결국은 여기에 이제 향후 우리나라 뷰티주들의 성장에 대한 키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중국에서 굉장히 여러분 뭐 시장이 커졌다가 확 줄어들었던 상황에서 다시 이제 시장 이 화장품주들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13억 인구를 갖고 있는 이 중국에서의 뭔가 다시 회복, 이게 필수적으로 불가피하다. 화장품 관련주들 주가도 나옵니다만 좀 많이 올랐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이 어떻게 갈 것이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소식 가볼까요? 인도 주식시장 올 들어서 아마 미국까지 포함해서도 아마 가장 수익률이 좋은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좀 부진합니다. 부진한 이유는 인도가 좀 총선이 좀 진행 중이거든요. 인도는 약간 과거사에서도 인도 증시가 이 총선이나 어떤 정치적 변수에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왔다라는 점을 봤을 때 결국 지금의 인도 증시의 주춤도 결국 이제 총선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좀 상황을 보면요. 인도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이제 KLX 100이죠. 이 니프티 50 평균 수익률을 보더라도 총선 전에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뭐 1개월 전에는 마이너스 0.3%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이 한 달까지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3개월 뒤부터는 이제 성장을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결국 총선 전에는 조금 부진하고 직후까지 좀 부진하고 한 달 정도 뒤부터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루틴이 좀 인도 증시에서는 나타나고 있는데요. 인도 주식시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인구가 14억이 넘습니다. 중국보다 이제 더 많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 내수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덩치가 크니까 다른 나라 이런 자잘한 거에 흔들릴 때 안 흔들린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인도의 모디 총리의 이 정부의 신기업 정책, 흔히 모디노믹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디노믹스가 좀 안정적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점, 이 점이 굉장히 좀 장점인데 일단 인도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점을 봤을 때 이 발전 분야, 또 인프라 분야에 좀 더 치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도 주식시장에 우리가 직접 투자하기는 힘든 나라니까 ETF 같은 거 이런 걸 투자를 하실 때, 펀드를 투자하실 때는 이 발전 분야 또는 인프라 분야에 비중이 좀 많은 그런 어떤 상품들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기차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도 뭐 뉴스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대폭 확대해서 부과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0%까지 나오고 있는 거니까 사실 중국산 전기차 이제 미국 시장에 못 들어오겠다 이런 얘기랑 마찬가지인 건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이렇게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미국이 부과할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지 분석을 한 내용이 나와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총론을 말씀을 드리면 미국과 일본, 그다음에 우리나라, 유럽 이렇게 나라들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20%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의 전기차 수출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그 빈 공백을 미국, 우리 순으로 채워나갈 것이다. 우리 같은 경우 전기차 수출이 10%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반면에 부품에 대해서 관세를 20% 부과할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산 전기차들이 더 유리해질 것이다. 더 싼 중국산 전기차 부품을 쓴 전기차들이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반면에 우리나라는 미국산의 전기차 가격은 지금보다 4, 5%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일단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분위기, 아무래도 미국 대선을 의식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득실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건데 전기차만 놓고 본다면은요. 최근에 열렸던 베이징 모터쇼에서 중국이 이 $10,000, 우리 돈 1,300만 원짜리 전기차를 냈는데 이게 성능도 좋다, 괜찮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지금 캐즘 상황에 빠져 있는 전기차가 이제 캐즘을 극복하고 난 이후에 과연 누가 전기차 시장에, 글로벌 전기 시장의 승자가 될 것이냐. 결국 가성비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냐는 점을 봤을 때 우리나라 전기차 업체들, 전기차 관련주들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영훈 이사 오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까지 저희가 국내 증시가 진행이 되고 내일은 하루 쉬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이제 CPI랑 PPI 발표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좀 전망을 내리고 오늘 개장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어느 정도는 잡혀간다라는 입장이 사실은 있는 상황인데 CPI 전망치도 보면은 예상치와 잘 부합하는 모습이 전망이 되고 있죠.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그 물가가 좀 잡혀간다라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올해 들어와 가지고 보면은 이제 거기서 더 내려가질 않고 3%대 중반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보면 원자재 가격들이 또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사실 물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FOMC에서 연준 그 파월 의장께서 이제 얘기했던 내용을 보면 연준은 물가도 중요시 여기지만은 여전히 고용에 대한 부분, 안정에 대한 거를 갖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은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고용과 관련된 지표라든지 아니면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이 좀 다소 꺾이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먼저 이제 CPI 관련해 가지고 예상을 하게 되면 시장 컨센서스는 헤드라인 기준으로 3.4, 코어 기준으로 3.6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전월 대비해 가지고 YOY로는 감소를 하는데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이 코어로 보게 되면 한 0.4 정도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역시 끈적끈적함, 잘 안 떨어진다 이런 이제 부담감은 좀 자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놓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은 CPI가 이거를 넘어서는 어떤 충격이 나오면 한번 시장이 충격을 받겠지만 지금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그냥 시장은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앞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었던 이 고용과 그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 지난주까지 나온 것들 보면 지난주 같은 경우 주간 신규 수당 청구 건수가 이게 이제 8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이제 청구하는 사람들이 실업 청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고용에 대한 부분에 이제 노이즈가 생기기 시작했고 비농업 고용자 수 역시 그 줄었었죠. 적게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서비스 PMI 쪽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가 나오기 시작했고 여기에 더해 가지고 분기 고용 임금 센서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그 매월 초에 이제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60만 명 이상 증가한 걸로 잡혔었거든요. 월간 발표 3개월치를 누적을 하면. 근데 실제 결과를 조사한 걸 보니까 이게 신규 고용 쪽에서 마이너스 19만 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용은 작년 하반기부터 고용 쪽에서 이미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스탠스가 이제 요번에 가이던스 컨센서스 안에서만 들어선다 그러면 크게 바뀌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시장 역시도 그 기준선 정도만 맞추면은 유지될 것 같고 오늘 그렇다고 해서 그걸 먼저 예측해가지고 선제적으로 급등하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여전히 좀 눈치를 보면서 오늘 하루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눈치주기 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일단 코스피가 약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최근 외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면서 나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어제 약보합권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코스피가 다시 한번 반등의 기미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제가 2분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유동성 수축 기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수로 놓고 봤을 땐 조정 기간이다. 그런데 4, 5, 6을 놓고 봤을 때 4월이 유동성 수축의 클라이맥스였었다. 왜냐하면 4월 달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납세의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엄청나게 환수가 되는 그런 구간이고 이제 5월 들어서면서 그 환수됐던 돈이 좀 풀린다라는 거죠. 다시 풀린다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번 FOMC에서 그 QT 감속에 대해서 구체화시켜서 6월 1일부터 350억 달러를 줄여가지고 QT를 하겠다. 그러니까 QT라는 거 하는 거는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하고 상업용 채권들을 파는 건데 시중에 팔아가지고 달러를 회수하는 건데 그동안에 매월 950억 달러를 갖다 팔았었는데 이걸 350억 달러를 줄여서 600억 달러만 이제 파는 걸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 수축의 어떤 그 비중을 좀 줄인다라는 측면.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옐런 재무장관이 밝혔던 게 뭐냐면 미국 재무부가 미국 국채 바이백 프로그램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중은행들로부터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은행이 원하면은 재무부가 대신 사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재무부 돈을 은행으로 넘겨주고 은행의 채권을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역시 유동성을 갖다 좀 풀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제 5월 달은 어쨌든 좀 숨통을 틔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6월 가게 되면은 5월보다는 조금 수축될 수 있다. 그거는 결국 6월 달도 이제 세금의 달인데 이번 세금은 미국 거주 국민이 아니라 그 미국 외 지역에 있는 미국인들의 세금을 이제 걷는 달이기 때문에 역시 달러 시장을 놓고 보게 되면 약간의 수축 기간이다.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4월처럼 심각하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4월 같이 큰 폭의 어떤 큰 폭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하여튼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어떤 그런 흐름보다는 제한된 박스권에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2,800을 이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2분기보다는 3분기에 오히려 2,800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3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옐런의 바이백 프로그램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연준이 중요시하고 있는 거는 물가와 고용인데 이 고용 쪽에서 일단 노이즈가 좀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물가 쪽에서는 이미 PCE 같은 경우는 6개월 연율로 보면 아직 3% 미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CPI 오늘인다 저기 15일 날 발표하는 거 보면은 조금 어쨌든 지난달보다는 조금 낮게 지수가 나오는데 YY 기준으로 낮게 나올 거고 아마 6월 달에 발표될 5월도 그런 패턴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7월 말 이쯤에서 금리 인하 진행되면서 한 번 더 주가는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백이나 QT 감소 그리고 금리 인하와 같은 조치들이 이어지면서 긍정적이긴 하지만 당장의 2분기보다는 3분기 때 우리가 해당 수혜를 누려볼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 안에서의 주도주 혹은 섹터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좋은 업종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52주 신고가를 돌파해주는 업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조선주 이야기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분위기가 많이 반전된 거를 많이 체감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선주 좋다는 얘기를 작년 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서 반응이 없었고 그다음에 좋다고 하는데 항상 조선주는 일회성 쇼크가 나와가지고 실적을 망가뜨리고 해가지고 약간 그 양치기 소년 느낌 이런 느낌을 줬었지만은 올해 조선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몇 가지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4월 대비해가지고 30%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빅사이클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 무조건 계속 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조선주에 대해서 일단은 너무 공격적으로 가시진 않더라도 일단 전고점은 일단 트라이 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말씀을 드리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조선이 좋아지는 건 가격 경쟁력이 가격 경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단 조선소 수가 2008년 대비해서 3분의 1로 줄은 것도 있지만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 국가가 어디입니까? 중국인가요? 중국이죠. 네. 지금 4월 달에 중국이 수주 기준으로 또 1등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강력한 수주에 있어서 경쟁 국가인 중국에서도 이 수주 슬롯 같은 경우는 27년치까지 찼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네들이 일단 일감 확보하고 한국을 제쳐가지고 수주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좀 저가 수주를 많이 했었다면 이제는 저가 수주를 할 유인이 많이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27년까지 이미 일감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 가게 되면 올 하반기부터 이제 서서히 더 가격은 오를 여지가 있고 최근에 보면은 신조선가 역시 지금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조선소 수가 3분의 1로 줄었지만은 최근에 이제 발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느껴지는데 문제는 이 조선소들이 증설을 안 합니다. 그건 이제 1차 빅사이클이었다고 하는 2004년에서 7년 사이에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전부 증설을 했다가 나중에 2009년 금융위기 터지고 난 이후에 발주가 끊어지면서 완전히 다 구조조정되고 박살이 났거든요. 우리나라 조선 3사들도 역대급 적자를 냈었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3사들 가운데서 사실 한 군데는 사실상 망했었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증설에 되게 조심스럽지만 중국 같은 경우도 그 2000년대 초반에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너도 나도 막 조선소 세워가면서 막 해나갔었는데 지금 다 망해버리고 3분의 1 남았는데 그 3분의 1조차도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입장은 아니에요. 중국이 지금 육성해야 되는 산업 자체는 지금 요즘 전기차 뭐 이런 다른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적극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증설에 대해서 좀 되게 좀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면 이번 사이클은 Q는 크게 안 늘어납니다. 당장에 생산량 기준으로. 네. 그러면은 P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약간 좀 제한된 증설 사이클이라고 봐야 되고요. 대신에 이제 그 얘기는 또 뒤집어 놓고 무슨 얘기냐면은 생각보다 이 사이클이 길게 갈 수 있다. 그 두 가지를 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분기부터 우리나라 조선소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증입 구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재 건조하고 있는 선박이 다 이익이 나는 선박을 건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수주할 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불황일 때 수주를 했기 때문에 마진을 적게 붙여가지고 경쟁을 해가지고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요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원가 많이 올랐잖아요. 원자재 가격. 그 다음에 또 인건비도 올랐고 또 거기에다 환율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아슬아슬한 마진을 가지고 수주를 했던 게 다 적자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 일회성 쇼크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해양 플랜트 쇼크 나오고 뭐 이러면서 적자가 났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좀 비싸게 수주한 고부가선을 중심으로 이제 본격적인 건조가 들어가는 것들이 3분기부터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좀 느릴 때 조선주는 좀 편입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계속 기사가 나왔었던 게 미 해군 MRO 관련된 부분.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미국이 조선업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1%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위상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데 사실 미국 조선소들은 다 망했어요. 그 대개 이제 인력 싸움이고 그다음에 좀 3D 쪽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힘들고 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아시아 쪽으로 많이 넘겼기 때문에 한중일이 많이 가져왔었고 또 이제 최근엔 중국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 1%밖에 안 되는 조선소 가지고 군함을 제작을 하고 또 군함을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타임렉이 자꾸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함정을 현재 300대 넘게 갖고 있는데 이게 25년 가게 되면 200대 후반 290대로 줄어요. 함정 수가 290척으로. 그에 반해서 중국에 보유하고 있는 함정 수는 지금 한 425척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이런 어떤 갭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군함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군함을 갖다가 이제 외주를 주게 되면은 그 기밀이 많이 누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지 보수를 갖다가 우방국에게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되는데 이 시장이 글로벌하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MRO 시장이 20조 시장이거든요. 그 시장에 현재 참여가 된 게 호주, 일본, 그다음에 이탈리아 조선소 1개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시장을 상당 부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선 이건 조선의 또 다른 밸류업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조선 사이클은 폭발적이진 않더라도 네. 꾸준히 길게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Q와 P가 동시에 증가하는 사이클보다도 일단은 P단에서의 먼저 움직임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정도 됐을 때 우리가 본격적인 조선 업황 안에서의 증입 구간을 기대해봐도 좋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와 함께 동시에 지금 먼저 미리 담아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구간에서 사실 이미 주가 반영이 많이 된 부분도 있는데 지금 담아도 부담되지 않는 자리다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저는 전고점 넘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일단 저는 MRO 사업은 거의 그 기정사실이라고 보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요청을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 해군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건 우리 쪽 그 조선소 외에는 별로 없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땐 그거는 밸류업이 될 수 있는 포인트일 수 있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 이후부터 실적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개선이 될 거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각각의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그 조선사들 같은 경우 그걸 감안하더라도 사셔도 크게 여기서는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네.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이제 빅사이클은 보통 P와 Q가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Q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P만 올라가기 때문에 이 빅사이클의 흐름처럼 주가가 옛날 2008년 때처럼 2만 원짜리였던 현대중공업이 50만 원 가고 막 이런 식으로 크게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라 완만하게 꾸준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서 네. 어제 5% 이상 올랐는데 오늘 더 오른다고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조정받아서 눌릴 때 조금이라도 좀 싸게 사시는 전략으로 2분기 내에 가져가시면 네. 올 하반기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충분히 전고점을 돌파해 줄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좋은 밸류를 담고 있는 조선주의 이야기 먼저 다뤄봤습니다. 이렇게 조선주처럼 기대감이 잔뜩 있는 업황도 있지만 사실 요즘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업황들도 있었죠.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있었고 또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좀 주가가 좀 강하게 반등을 주고 있는 거는 게임주들입니다.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기대감 거의 없는 상황까지도 왔었고 네. NC 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저들의 반란, 유저들의 이탈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거기다 심지어 뭐 이제 게임사들 적자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하는 그런 그림인데 그동안 사실 중국을 많이 쳐다보고 중국의 판호가 이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런 거 많이 보고 그러면서 이제 기대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실망감을 많이 줬었다고 한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게임사 같은 경우는 아마 다음 달에 아마 저기 시프트업이라고 하는 그 게임사가 상장이 될 건데요. 이게 이제 콘솔 게임 관련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저기 게임 중에 그 스텔라 블레이드라고 하는 게임을 이제 런칭을 했는데요. 현재 일본하고 영국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일본에서 1위라는 건 의미가 있다고 하고요. 이게 다음 달 상장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쪽과 관련돼 있는 섹터 내에 게임주 내에서도 이제 콘솔 게임 쪽 관련돼 있는 쪽이 관심을 좀 가질 수가 있고, 그다음 펄어비스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사실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좀 이렇게 완성도가 떨어진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실망을 많이 줬고 그랬는데 이게 아마 그 추가 업데이트하고 이용자 시연까지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강하게 이제 드라이브 걸어가지고 올 8월 달에 그 게임스컴에서 유저들 대상으로 이제 시연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좀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만 쳐다봤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콘솔 같은 경우는 북미 쪽이나 유럽 쪽의 비중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어떤 방향을 좀 바꾸는, 그러니까 좀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좀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나 화장품 업체들이 초기에 중국 시장을 뚫을 때 특히 화장품 보면 중국 들어갈 때 마스크팩을 가지고 처음에 급등했었고 그다음에 한국 화장품 한류 열풍 붐 일고 나니까 마지막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같은 대형사들까지 거기 들어가면서 그 후 브랜드나 뭐 이런 것들이 막 한때였지만 하여튼 성행을 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중국에서 뭐 소위 말해서 한알령 나오면서 푹 꺼졌었던 것처럼. 근데 최근에 보시면 다시 화장품 관련된 쪽이 인디 브랜드 중심으로 올라오는데 그게 시장이 일본, 동남아, 유럽, 미국 쪽으로 이제 다변화되고 있잖아요. 게임사들도 그동안 미국 그 유저들이 많았던 중국만 쳐다봤었다 그러면 이제 방향을 북미 쪽이나 유럽 쪽에 있는 콘솔 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되면서 이전과는 조금 다른 그림이 앞서 말씀드렸던 시프트업 상장과 맞물려 가지고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게임은 게임의 흥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흐름만 보고 옛날처럼 뭐 게임주가 간다고 해서 다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계속 점검을 해 가실 필요는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그 엔터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엔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근데 왜 부정적이냐면 사실 그동안 이 K엔터라고 이제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그 프리미엄을 받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엔터사들의 어떤 창의성 이런 부분들을 갖다 특정 개인에 의존하지 않고 레이블이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각각의 창의성을 존중을 하면서 경쟁하에서 이제 그 시너지가 나는 그런 그림을 갖다 이제 기대를 했었기 때문에 많이 이게 프리미엄이 좀 붙었었던 거라고 보는데 최근에 이제 하이브 사태 터지고 하이브의 법적인 내용은 사실 전 우리가 고민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은 레이블의 독창성이라든지 창작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시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유지가 되고 있었느냐, 진행되어 왔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퀘스천이 전반에 좀 펼쳐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엔터 산업 자체는 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뭐 시들어가지고 뭐 폭망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좋아지는 그림은 유지가 될 거라고 보지만 이게 이제 기대감이 좀 과도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밸류업이 돼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재검토를 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과정이 아니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 준비와 함께 비중국항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고 엔터 쪽은 사실 레이블 체계에 대한 의문점이 들면서 지금까지 좀 과도하게 올라왔던 기대감이 좀 눌려가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도움 말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숨가쁘게 달려오다 보니까 2부 코리안 마켓 사인즈도 끝이 날 시간이 됐습니다. 국내 증시 휴장을 앞두고 있는 터라 오늘장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주중 휴일이어서 조금은 달콤한 그래도 화요일을 맞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미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던 만큼 어제 우리 증시 미리 한 차례 쉬어갔었죠. 오늘은 반등으로 좀 화답을 해줄 수 있을지 개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꼼꼼하게 전략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쉬고 목요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